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법인세 기본적인 사항들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남은 2교시와 3교시는 우리 풀어보지 못한 문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풀었던 내용들은 일단 패스할 거고요. 안 풀었던 내용들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영업 외 비용에 있는 계정 과목이었었죠. 자,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2월 하여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제 2월 가능하죠. 10년 동안 2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2월 결송금은 15년, 각종 세액공제나 기부금 한도 2월은 10년 요렇게 외워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모든 기부금에 대한 한도액 계산식은 동일하다? 틀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지정 기부금은 기준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그거의 10%. 법정 기부금은요. 기준 소득 금액 뭐 해서 몇 퍼센트였었죠? 50%였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한도는 지정과 법정이 달랐다. 모든 기부금이 송금 대상 기부금은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푸시다가 그 모든 기부금, 그러니까 법정 지정을 뺀 비지정 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적 기부. 예를 들자면 친목회, 뭐 동창회 이런 것들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사적인 기부야라는 뜻에서 여러분 송금 대상 기부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6번은 풀었고요. 7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당초에, 자, 여러분, 당초에는 매출가격 환원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총평균법으로 평가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고는 매출가격 환원법으로, 평가는 총평균법으로 한 거죠. 여러분, 법인세법은 신고한 대로 평가를 하면 아무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신고한 대로 평가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신고는 엄한 걸로 해놓고 평가는 또 엄한 걸로 한 거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임의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을 했나요? 4번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제일 많이 평가되도록 나오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었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랑 누구랑 대결을 시킨다 그랬었죠? 당, 초신과 한 것 중에서 맥시멈으로 가요. 왜냐면 세법은 되도록이면 재고자산을 많이 평가를 해야 뭐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세금을 뜯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임의상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결산조정사항이다 그 뜻이죠. 여러분 결산조정은 무엇이었나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결산서에 12월 31일자에 비용으로 떨었어.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근데 네가 못 떨었어? 그럼 너는 이번 연도에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안 떨고 싶은 거구나. 천천히 감가상각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국가는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임의상각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빠방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업무용 빠방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쵸. 영업용 소형승용차.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중요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자, 별표 하시고요. 강제상각이에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정액법으로 몇 년에 의해서? 정액법 5년. 그래서 요 아이는 요렇게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은 무신고시 정률법이다. 요거는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좀 편안하면 여러분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건축물 또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건물이랑 잘 안 써져요, 여러분. 건물이랑 구축물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건물은 이해되시죠? 건물 이외에 건물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건물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 뭐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앞에 보면은 왜 이렇게 뭐 분수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 양재나 강남 이런 데 나가시면 건물 위에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TV 거대 대형 광고판 걸려져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묶어서 우리는 구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암튼 건물이랑 구축물은 같이 가죠. 그래서 얘랑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세법은 표현을 해요. 회계는 건물이면 건물, 구축물이면 구축물 이렇게 따로 표현하는데 세법은 건축물 이렇게 같이 표현합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정액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과 구축물은. 그리고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정률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한다. 자,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개별 자산별로 한다.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은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이다. 자, 요거 연결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원칙은 결산 조정 사항 맞는데 그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강제로 정액법 5년으로 해야 돼. 라고 정해놨다라는 거 8번 문제 좋네요. 별표 표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닌 것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얘는 합당한 채권이 아닌 거야. 미수에 당연히 해줘야 되죠. 대여에 당연히 해줘야 되죠. 더군다나 특수관계자한테 빌린 게 아니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빌렸대.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되죠.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여를 했대. 그럼 얘도 당연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문제 낼 때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라고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들 요거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액 또는 미수금 당연히 해줘야겠죠. 자,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증으로 인해서 내가 발생한 채권이래. 아니, 이건 당연히 안 해주겠지, 여러분. 우리 기업의 순수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해주겠지. 뭐 보증승 그것까지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죠? 보증 안 됩니다. 빚보증.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 잘못 썼다간 3대가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순서로 올바른 것이래요. 와우. 자, 여러분 10번은 별표를 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풀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 감면은요, 2월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2월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1등 누구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세액감면을 먼저 받는 게 유리하죠. 왜? 2월 공제가 안 되니까 다음 연도에 2월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2월 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어머 얘는 2월 되는 아이네. 얘는 2월이 안 되는 아이네. 그걸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요 10번 문제 좋습니다. 별표. 요 정도 수준에서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월 되지 않는 세액공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얘는 10년 동안 2월 되니까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별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예전에 한번 제가 쭉 풀어놨고요.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식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익의 기속시기는 수익의 인식시기랑 똑같아요. 법인세법이랑. 거의 90%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위탁 판매에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것도 우리 회계 원리 수업하시면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요. 출판사예요. 근데 여러분 출판사는 뭘 만드는 거죠? 예. 책을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죠. 물론 팔 수도 있지만 나는 판매하는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예스24야 또는 교보문고야 내 책 좀 팔아줄래? 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판사를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요 예스24나 교보문고를 받을 수, 내가 부탁한 거 받아줄래? 받을 수, 수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보냈어요. 그럼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요때 매출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죠. 책만 보낸 거고 실질적으로 요 수탁자가 누구한테 팔았을 경우 그렇죠.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때 우리는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 이 책이 만약에 이렇게 소비자한테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판매를 못했어요. 미판매. 그러면 여러분 이 미판매에 대한 이 책이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면 요 100원이 그대로 예스24나 교보문고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좀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요 100원의 자산, 재고 자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것도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요 재고자산의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위탁자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지 않으면 이 재고자산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한테 있겠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 수탁자는 뭐만 하는 거예요? 요 수탁자는요, 이 재고자산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 없고요. 단지 알았어. 나는 판매 수수료만 받을게. 이 뜻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판매 수수료만 받을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네이버 쇼핑 같은 거죠,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그죠? 요즘 네이버에서 물건 저도 많이 사는데 요런 구조입니다. 자, 2번 시용 판매는 여러분들 시용, 시식. 그죠? 시식.
시용. 시용은 뭐야? 먹어보거나 또는 시식. 다이어트 운동기구 중에 이런 게 많아요. 10일 무료 체험. 그래서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했어요. 10일 동안 써보시고요. 고객님 만족하시면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쓰고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는 손익을 인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상품의 판매, 유형자산의 양도. 이날은요, 무조건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 국세청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하는 날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인도일, 사용수기일 중 빠른 겁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상품의 판매는 여러분 청구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인도한 날 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도한 날 매출로 인식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문제 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법인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꼭 여러분들 지금 졸업반이시잖아요. 졸업하시기 전에 이 개념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야 수익아 너는 언제 인식할래? 그랬더니 수익이 뭐라 그러냐면 실현되면 인식할게. 그리고 가등 요건을 만족하면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실현주의와 가등 요건이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자, 예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1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5일 날 물건을 인도했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보냈어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대금을 결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의 인식 시점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힌트는 발생주의 안에 누구 있다. 여러분 항상 제 수업이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 안에 누구 있다.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발생주의 안에 수익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 계약일, 2번 인도일, 3번 대금 결제일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3번은 나가리입니다. 왜요? 대금 결제일날 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이 아이는 현금주의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수익의 인식 시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여러분들은 언제 실현된 걸로 간주합니까? 언제? 계약했을 때 실현된 거야? 인도했을 때 실현된 거야? 그렇죠. 인도했을 때 물건을 주고 나는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이게 가등 요건이에요.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지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혀 끄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야, 물 한 잔 좀 마실게. 실은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막판에 대면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구호관인가 거기서 또 폐쇄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강의를 듣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이어서 제가 안 한 건데 그 선택을 못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 과목은 전산 과목이라서 이론은 왜 법인세법은 이론이니까 이게 비대면으로도 수업이 가능한데 이 전산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9시간 수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틀 나눠서 가서 하기는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6시간을 1년 거의 2년 동안은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랑 2시간 뭐 해봤자 4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칸씩 뛰어나야 돼서 두 강의실을 앞다리 갔다리 수업을 하다가
제가 목이 나갔어요, 진짜. 이거 살아나는 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열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코로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그런 건 아니고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목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거. 막힌 거야, 어떻게 보면.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말하면서도 막 열이 발산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 2, 3일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화이팅!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볼까요, 그러면? 실현은 인도 시점에 물건을 줬으니까 실현된 거고, 가등 요건이 뭐라고요? 받을 권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런 재화 같은 경우에는 몇 번으로? 인도 시점에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4번이 틀렸어요.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인도 시점입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비용은 뭐냐, 여러분? 또 요때 아니면 제 수업 이런 수업을 또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 비용은 원칙은 3단계에 의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직접 대응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매출액을 인식할 때 우리 바로 무슨 원가를 인식하죠? 매출 원가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1번 직접 대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불러요. 비용 대응 원칙. 그러니까 옛날에 나랑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비용을 매입 시점 운반비는 상품에 얹었다가 비용으로 털어내죠, 나중에 팔릴 때. 근데 매출 시점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비용을 써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지만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저 모형도 해처럼 생겨서 해바라기죠, 여러분들. 햇빛만 계속 따라가잖아, 얼굴로. 오늘 그림 잘 그린다, 나. 그죠, 여러분? 비용은요, 수익 바라기예요. 비용은 뭐라고? 수익 바라기.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으면 비용을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오늘 좀 이따가 이거 빨리 찍어놓고 스타벅스 갈 건데 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네, 스타벅스 가서 이제 종강주잖아요. 왜?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스벅 간지 한참 됐어요. 스타벅스를 가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4,500원 한 잔을 시켜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4,500원에서 이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의 직접적인 매출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간주하자면 이거를 원두 콩 있죠. 그 원두 있잖아요. 그거의 순수한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렇게 직접 대응시킬 수 있어? 매출액에 대해서 원가를 직접 대응시킬 수 있어? 이게 직접 대응이에요. 물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직접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은 간접 대응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무슨 직접 대응, 간접 대응 이런 거 의미 없어. 그게 감가상각비야. 감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한 잔 팔릴 때마다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얘는 정말 직접 원가죠. 저랑 또 원가도 배웠네. 얘는 대응이 되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 여러분 스타벅스 가시면 그 매장 감가상각비 있죠. 한 잔 팔릴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어? 그건 측정 곤란하죠. 물론 작정을 하고 하면 하겠지. 근데 그거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안분을 하는 거야. 됐죠?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1번으로도 안 되고 2번으로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액 단기 비용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광고 선전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고 선전비나 접대비는
직접 대응 곤란하죠? 그렇다고 뭐 안분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죠? 전액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잠깐 또 끊었다가 나머지 기출 문제. 참고로 요 프린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종강주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